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현실, 그리고 그 초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노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5위까지 국력을 끌어올리면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모두 대답을 못했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우리 국력은 인근에서 꼴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또 국경이 한반도와 살짝 붙은 러시아도 군사력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죠. 세계 5위까지 국력이 올라가도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로 늘 강국의 해코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항상 우범지대였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힘이 강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미국의 존재가 컸다고 교수님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과 또 가까이서 우리를 많이 해코지했던 중국이 통상으로 지금 한판 붙고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앵고를 떠안긴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손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미국 수장은 도널드 트럼프죠. 협상에 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자신의 속국처럼 여기는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지금에서야 막 폭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 보면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한번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살펴봐도 미국의 불안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달러 패권이 흔들리던 시기였죠. 금융위기니까요. 미국에서 촉발됐던 금융위기입니다. 파생상품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 은행의 붕괴, 중산층의 붕괴, 그래서 달러를 막 찍어댔었죠. 그래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로 그 패권이, 화폐전쟁이라는 책도 나왔었는데요. 패권이 넘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물론 지금 뒤돌아보면 달러화라는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이 빙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빙산과 부딪혔음에도 타이타닉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유람선,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흔들렸죠. 그 옆에 있던 작은 쪽배, 신흥국 통화는 엄청난 충격의 파동에 난파위기까지 갔습니다. 결국 달러화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8년 당시에 미국 싱크탱크들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미래를 예측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국 국방부와 존스 호킨스대 전략분석연구소가 실시한 가상 워게임인데요. 이 가상 워게임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워게임은 2009년 4월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비상상황을 가정한 주요 경제 대국 간 워게임에는 헤지펀드 매니저하고 교수, 또 UBS 경영자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의 붕괴,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북한의 붕괴, 러시아의 천연가스 시장 조작,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 등을 의미합니다. 이 비상상황에서 비상상황을 가정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등 주요 경제 대국 간 워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됐을까요? 바로 결과 중국의 완승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승리 이유를 살펴보면 재미있는데요. 미국은 그 이틀 동안 전쟁에서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면모를 유지했지만 러시아 견제에 너무 많은 힘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스스로 깎아먹었죠. 그래서 중국의 승리는 중국 자체의 힘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다툼에 따른 어부지리 성격을 띄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 북치고 장구친 가상 워게임인데 너무 많은
조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멘탈리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워게임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자의식,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거에 편린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게임에 참여했던 예일대 폴 프라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가상 워게임에서. 하나는 돈을 놓고 벌이는 금융전쟁과 무력을 사용하는 실제 전쟁을 통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훈 하나는 중국이 경제전쟁에서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팔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 인식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그는 봤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돈을 놓고 벌이는 금융전쟁과 무력을 사용하는 실제 전쟁 사이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미 해군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둘의 통합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를 공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달러를 내다 팔거나 보유하는 것 사이에 다양한 눈금의 중간 옵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까 말까 이런 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눈치를 덜 보고 대만과의 양안관계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 실험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는 이 실험을 하면서 마치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있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트레인지 러브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냉전식이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힌 미군의 장성이 소련이 먼저 핵 공격을 해올지 모른 다음에 핵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상호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죠. 상호확증 파괴라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핵전쟁을 억제한다는 통념의 반기를 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요.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이 영화가 말입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도 이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처럼 기존 통념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가상 워게임이. 사실 이 가상 워게임의 전제와 그 결론을 가만 생각해보면 미 주류들이 중국과의 전쟁을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실로 돌아보죠. 지금 우리에게 양장한 선택,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강요하고 있는 트럼프도 사실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미국 연수 기간에 느꼈던 건데요. 덜 알려졌지만 트럼프는 중국 사정에 매우 밝습니다. 사업가로 활동하던 2011년 일입니다. 2011년에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로서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트럼프는 수십 년간 중국 책을 수백 권 읽었다면서 즉석에서 20권의 책 제목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맥그레거의 공산당 더 파티라는 책이죠. 헨리 키신저의 온 차이나, 장융의 모태똥, 마오라는 책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되면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 엄포를 현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쟁하던 대선 기간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로부터 미국인에게 책 10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도 트럼프는 한결같았습니다. 무려 6권의 책이 중국 책이었습니다. 온 차이나, 모태똥, 공산당,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권에다가 손자병법, The Art of War라고 하죠. Tide Players, 1 Billion Customers 등 6권의 책을 즉석에서 댔다고 합니다.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적어도 최근 20년간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를 사로잡았던 주제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저미 가경의 통산 정쟁을 단순히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한 지렛대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맞든 틀리든 중국과의談판으로 백인이 마치 흑인처럼 돼가는 미국병을 고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이중적 의식이 문제죠.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을 봐도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중국이 중요한 4강에 들어가는 핵심 국가라고 하지만 장하성 같은 사람을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중국말도 못하는 인물이죠. 중국말도 전혀 못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인맥도 전혀 없습니다. 일본도 미워할 뿐입니다. 너무나 몰라요. 연구를 하지 않죠. 반일만 부축이죠. 여기에 비하면 일본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하고 사람을 많이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곳곳에 심어 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과 중국 곳곳에 자신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빼줄 수 있는 사람을 심어 놓고 계속 공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자신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든 아니면 정략적 관계를 유지하든 자신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디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국내 언론은 그렇게 많은 특파원을 중국에 보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쓰는 기사와 중국에서 쓰는 기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신문을 보면요,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너무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원이 많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한국의 초라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초라한 실상, 어려운 현실, 세계 5위까지 국력을 끌어올려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다 잘난 나라들만 포진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단점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멀리 있는 미국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더 잘 알지언정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